지금 문화가 국력이 되는 창조 경제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창조 경제 자체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그 선도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요, 콘텐츠 산업 사업체 수가 지금 한 10만 8천여 개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그건 뭐 100조 거의 가깝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액도 50억 달러 정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가 62만 정도, 그 다음에 수입액을 따진다면은 한 4, 5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문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흑자 범위는 굉장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임 산업하고 오늘 보면은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는 산업이라서요. 게임 산업은 사실 지금 10조 매출을 올리는 산업이고요. 애니메이션 쪽은 뭐 5천 정도의 밖에 이제 매출을 못 올리고 있고, 수출액도 보면은 게임이 한 55%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 산업이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반면에 애니메이션은 비교될 정도로 적은 액수가 이제 수출액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생뚱맞게 지금 이게 그림을 넣었습니다만은 미운 오리입니다. 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지금 국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 시대 그 콘텐츠 산업의 가장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어쩌면은 속되게 표현한다면 마녀사냥이라고 할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라바 이제 만드신 사장님이 이제 토론자로 오셨습니다만은 아주 대성공한 작품이고, 애니메이션 산업에는 어떤 촉진제랄까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성공을 한 작품들이. 되게 그 성공한 작품들은 해외 합작 성공 사례로서 케이스를 남기기도 하고, 캐릭터 완구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뭐 부가 사업의 매출 극대화가 지금 가장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테마파크 사업 같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버스에 타요 이 캐릭터가 버스에 이제 디자인돼서 어린이들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이 지하철에 이제 라바 캐릭터들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굉장히 쾌적한 지하철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애니메이션의 세계 시장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면 11년하고 12년, 13년에 있어서 평균 5%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11년하고 12년 사이에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럽 경제 경색에 따른 소비 지출 축으로 일시적인 기저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3.7%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홈비디오 쪽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 20%의 시장 견인을 예상할 정도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애니메이션 시장을 보면은 2009년부터 이제 13년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요, 사업체 수가 289개에서 13년에 342개로 불어나면서 4.3%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도 5.6%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성장 속도를 보면은 거의 정체 상태라고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향세 탔다 다시 또 올라섰다 다시 하향세 탔다 올라섰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성장의 고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그동안은 하청 산업에서 수익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는 하청 산업이 아니고 창작 산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로 인해서 최소한의 방역 물량만을 제작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고차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이 해외 방역 및 수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 증대는 굉장히 지금 미약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수가 342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3년의 기록에 보면은 그 중에 창작 제작 업체가 52% 차지하고 있고 하청 업체가 28%, 그 다음에 유통 배급 업체가 10%, 나머지 지금 온라인 서비스업은 거의 지금 10%대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및 이제 수입액에 있어서도 역시 2011년 이후에 계속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체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해외 공동 제작 국가의 다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시도를 해야 쓴다마는 그러한 공동 제작에 따른 그러한 수출액의 변화에 크게 작용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공동 제작 매출에 있어서 해외 파트너에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업체의 그 수익이 잡히지 않은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우리의 어떠한 수출액에 반영하지 못한 그러한 것도 이 정체 상태라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말 해외 진출 활성화라든지 수익 창출 극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2.7, 2.4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산업이 지금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느 나라에 이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느냐면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북미 쪽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럽하고 이제 일본인데 일본 쪽의 수출도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유럽 쪽도 그렇습니다. 단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북미 쪽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여건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도 역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우리는 수입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내놓은 이 데이터 이제 그래프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산업에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보면은 산업의 정체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영세성입니다. 정부의 어떠한 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성장해 날 수 있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및 일본보다 기술적 경쟁력이 너무 낮습니다. 겨울왕국이라든지 일본의 센가치히로의 그런 해면불명이라든지 이러한 작품에 비해서 우리 작품을 비교해 봤을 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제 처음 기획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나리오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마케팅의 부분에서 굉장히 이 낙후된 그러한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제작 부분, 프로덕션 부분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하청 물량이 다 이동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도 이제 창작 산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창작 기획력이라든지 인력 인프라, 기술력, 마케팅, 수요청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들어올 때가 95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애니메이션 학과들이 막 생기길래 그래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스토리텔링에서 제대로 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학과라든지 만화학과라든지 그런 데는 전부 거의 실기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지 결코 뭐 인문적인 소양이라든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을 느끼고
바로 저희가 이제 게임 쪽으로 뛰어들어서 지금 오늘까지 쭉 이끌어오면서 지금 이쪽으로 스토리텔링을 완성을 시킨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한류에서 굉장히 한류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애니메이션 스토리와 어떤 기법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라바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앞으로 대거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스토리 작가라든지 전문 스토리텔러가 지금 빈약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장르의 다양화라든지 타 산업과의 어떤 융합과 복합적인 그러한 협력관계,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제작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MU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의 꾸준한 지능 노력이 이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는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봤을 때 오세암이라든지 마리아기라든지 신암행어사 참 그래도 기대가 컸던 작품들인데 다 흥행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흥행에 실패한 이유를 오세암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특성 구현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뭐 안시에서 상을 받고 뭐 굉장히 진짜 잘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왜 이 토토로 이 그림을 여기다 놨냐면은 이 강아지를 토토로의 역할만 좀 맡겼더라도 이거는 대박을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걸 보다 보면은 실사를 만들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마리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다 하늘에 떠 있으면 판타지이겠습니까? 이 판타지를 구현한다는 애니메이션이 그 판타지 구현에 완전히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안맹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 같은 데서 굉장히 성공한 작품인데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은 춘향입니다. 춘향이는 우리의 그 전통 문화 원형입니다. 그 원형을 손대서는 안 되거든요. 춘향이한테 그 칼을 쥐어주고 무사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맹점에 스토리텔링에 전혀 무지한 탓에 돈만 들이고서 실패했던 사례들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마당을 나오는 암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뭐 오래간만에 진짜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뭐 20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였으니까 어쩌면은 한국적인 그 정서 구현에 굉장히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일본의 지브리사라든지 디즈니 작품에 비해서는 한없이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저는 스토리텔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캐릭터 하나 제대로 잘만 키워놓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산업 연계 시스템입니다. 캐릭터 산업의 이러한 라이센스 비즈니스라든지 컨텐츠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진흥하는 주요 정책은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창작 기반의 활성화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개척 지원도 하고 있고 공동 제작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파생된 수익이 전혀 우리의 어떤 산업에 이득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제대로 다시 뭔가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국산물 뭐 총량제라든지 해서 자꾸 국산 애니메이션을 진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 보면은 뭐 계속 총량제는 이끌어갈 것 같고 세제 혜택이나 조세 감면, 그 다음에 구매 및 투자 활성화 같은 게 계속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진흥 제도에 대해서는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산업의 체질 개선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나리오 개발 및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이 어느 때보다 지금 어느 산업보다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산업은 참 답답하죠. 지금 이 게임이라는 게 놀이 산업입니다. 우리 저도 어렸을 때는 숨바꼭질 하느라고 구슬치기 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 놀이라는 거는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휴식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통제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과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다 모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교육열기가 너무 지금 과도하게 세져서 애들은 게임을 하고 싶지만 어른들은 자꾸 이제 책 속에 빠져 있기를 이제 아주 지금 현재 이렇게 대립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의 어떤 게임을 보면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착한 게임은 기능성 게임이고 착하지 못한 게임은 상용 게임들입니다. 지금 그 상용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사행성이라든지 폭력성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게임,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임은 또 공부, 계몽, 치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문제는 중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능성 게임은 이 보면 한자 마루 같은 거 한자를 이제 게임으로 보고 이거 많이 팔렸습니다. 이거 한때. 그 다음에 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르미션이라는 게임은 소아암 환자를 치료하는 게임이고요. 그런 게임들은 목적성이 너무 치중하고 학습이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니까 인기가 당연히 없죠. 근데 이 상용 게임들은 거의 재미성이 치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기능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인식은 기능성 게임은 좋은 게임, 상용 게임은 청소년한테 나쁜 게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의 지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게임은 휴식놀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자꾸 마약으로 몰아가고 뭐하고 이제 중독으로 그냥 중독 물질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아닌 것처럼 학업 문화로 지금 치닫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업계와 정부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업계는 스토리텔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정부는 복지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애들이 자꾸 중독성을 보이는 애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게임 못 합니다. 아버지가 게임을 연구하니까 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냥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걸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그 맞벌이 부부 가정, 그 다음에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편부, 편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은 통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PC방으로 가고 자기 혼자 그냥 외로움을 이 컴퓨터 앞에서 해소하거든요. 그런 정책적으로 이제 복지 차원에서 풀어야지 지금 뭐 청소년 문제, 뭐 폭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독성을 찾고 게임으로 몰아가니까 게임은 항상 아주 나쁜 문화 콘텐츠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정부는 이제 규제 1번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발생한 바다 이야기 사건, 아케이드 게임이죠. 그 사건 이후 인터넷 게임 가물이 예방 차원에서 또 피로도 시스템이라 해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쉬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쉬게 만드는 시스템, 또 신데렐라법이라 해서 셧다운제 계속 그러면서 이제 손인춘 의원, 뭐 전병헌 의원, 신의진 의원, 박성호, 정우택 의원 계속 지금 규제를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이렇게 쭉 고도성장하다가 확 지금 꺾어진 상태이고 산업이 역성장하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는 진흥시키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엇박자를 놓고 있어요. 정부는 진흥을 하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지금 또 국회의원들은 규제를 하고요.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웹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에 뭐 얼마를 해야 되는데 뭐 3만 원이 만 원이 뭐 말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또 착 규제하니까 무려 1년 새 70%에 급감이 돼가지고 이제 게임 회사들도 이제 특히 NHN 같은 경우는 아예 업종을 바꾸겠다는 선언까지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게임을 규제하다 보니까 외래 게임들이 오히려 더 활개를 치는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롤이라고 지금 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지금 난리가 아니죠. 온라인 게임에 항상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뭐 피파 온라인이야 뭐
계속 지금 롱런을 하고 있죠.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지금 계속 롱런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도탑장기 중국이 항상 우리의 어떤 소비 시장이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서 그네들은 우리를 소비 시장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뭐 앵그리버드 클래시 오브 클랜 이 대단하죠. 이건 뭐 아예 그냥 텔레비전 켜면은 그냥 이 광고로 이제 계속 떼오는데 이만큼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안방을 지금 외국산 게임들한테 이 나라들은 지금 다 지금 게임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마약까지 해서 게임을 그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규제 다 펴고 자율로 이렇게 넘기면서 완전히 지금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온라인은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완전히 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산업, 지금 현재 게임 산업이 발전하기에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스마트로 넘어가고 스마트에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 합쳐지면서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결부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쪽으로 가도록 지금 현재 유도해 주거나 그러한 게 지금 부족한 편이죠. 지금 산업은 굉장히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규제하다가 이제 산업 정지시켜 놓고 또 산업은 산업대로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R&D라든지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세계 시장의 규모를 보면요. 의외로 게임 광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게임 쪽에. 그만큼 세계 게임 시장이 발전돼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PC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게임이죠. PC 게임에. 이제 거의 이제 사양화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보더라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은 계속 고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10%대 성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역성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때는 온라인 게임 광고 또 원조까지 일컬어지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황폐화되려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전체 게임 시장은 평균 6.5%의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게임 산업의 그래프인데 2004년부터 이제 13년까지 보면 S 라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005년도에 팡판을 울렸죠. 금방 10조가 될 것이라고. 근데 바로 이제 바다 이야기 사태가 터지면서 확 반토막 나버렸죠. 한 5조대로 넘어갔다. 겨우 정신 차려서 온 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야 10조 이 얼마나 눈명겨운 10조 매출이냐 했는데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역성장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보면요. 업체 수가 3만 개에서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매출액도 겨우 올라섰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12년부터 돌아서고 있고요. 그 수출액은 역시 탄탄하게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뭐 연도 매출액 보면 모바일 게임 쪽은 연평균 증가율이 지금 100%가 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쪽은 신작이 지금 온라인 게임은 완전히 다 죽여놨어요.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너무 이제 또 앞서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서 비디오 게임 쪽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 때문에 그러나 이제 판매 부진에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바일 게임은 흥행의 카카오톡이라든지 이게 이제 게임하고 연동되면서 성공 사례를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PC 게임은 아까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하향세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PC 게임은 뭐 디아블로 정도가 좀 인기가 있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조금 이제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방도 역시 이제 게임 산업에 들어가는데 PC방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금연을 했는데서 금연한 뒤로 확 깎였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수입 현황 보면은 수출은 그냥 꾸준하게 연 6.9%의 그 증가율이 보이고 있고요.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수출액은 역시 중국과 일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어 있고 동남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쪽하고 이제 유럽, 기타에는 이제 중남미 쪽도 지금 이제 열려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나 수출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거는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이제 만들어 놨던 거 가지고서 나가니까 그러지. 지금 현재 이렇게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언젠가는 이 수출도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역시 일본에서 이제 게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쭉 내려가고요. 의외로 지금 중국 게임들이 지금 계속 수입해서 이제 상승 고성을 타고 있고요. 북미 쪽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게임 시장 매출 규모 및 전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여기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게임 산업의 어떤 문제점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규제 일변도 정책, 그 다음에 정부 부처가 너무 많이 나서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문화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었는데, 뭐 미래부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뭐 이 여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뭐 다 그냥 뛰어들어서 게임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매출의 편중 현상도 굉장히 심합니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479개 게임사 중에서 1%가 근 30% 정도의 쉐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바일 쪽도 그렇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3억 이상 되는 회사가 351개로서 21%. 이 회사들만의 잔치고 나머지 3억 미만은 1286개 회사가 지금 여기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진행과 국회 규제 법안이 엇박자를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계가 너무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때로는 정부하고도 소통할 줄 알고 때로는 대국민하고도 소통할 줄 알고 업계끼리 소통도 해야 되고 또 학계끼리 소통해 전혀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산업계도 좀 반성해야 될 여지가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게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서는 차기에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을 전혀 안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현실을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중국 자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중국 자본들이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기술 인프라 변화에 대처 능력도 지금 결여된 상태이고, 과몰입 예방교육 전문성도 지금 부족한 편이고, 부정적인 인식, 스토리텔링, 순기능적인 게임 문화도 필요한데, 제가 왜 이거를 올렸냐면요. 이게 무슨 게임입니까, 이거? 애니팡입니다. 애니팡이 이 신기원을 열었죠. 이 애니팡이 진짜 할머니부터 그냥 이 조그만 어린애들부터 뭐 눌러가지고 3마리만 그냥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인 그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신기원을 연 게임인데요. 반면에 이거는 앵그리버드입니다. 앵그리버드인데 이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 귀여운 캐릭터들을 3마리는 잡으면 무조건 이제 죽이고 있단 말이죠.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나 앵그리버드는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돼지들이 이 앵무새들의 알을 훔치다가 후라이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육탄 돌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해 못 참아서. 그러면은 이네들은 새가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유저들이 알고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강 갔을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앵그리버드 해보자. 정당 방위자들. 그 다음에 에이프 해본 사람. 동물 학대자들. 바로 그 스토리텔링의 그 아주 사소한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로 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은 무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간의 호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이고요.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쪽으로까지 게임이 이제 연결되고 지금 게임의 순기능화도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예, 전문 학습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고 스토리가 강화된 게임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기능성 게임의 대중화도 이루어져야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학습용 그런 게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학습 극대화라고 보는 거는 게이미피케이션. 이 게이미피케이션은 무엇이든지 게임처럼 하자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은 또 창조경제 동반 성장 플랫폼이고 국가 성장 동력원이고 게임 산업의 글로벌 선도적 지위를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가상현실도 지금 굉장히 게임하고 접목되어 있고 로봇하고 드론하고의 그러한 부분들 또 동작인식이 돼가지고 또 체감형 그러한 게임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바로 이게 게임화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계단에 피아노 건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애들이 딱 올라가면은 건반 튕기듯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떠한 게임화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하고 게임은 산업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애니메이션도 이 잘만 키우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또 우리 문화를 살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게임은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한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정부에서는 세제 및 조세 감면하면서 영세기업의 글로벌 노출 기회를 확대시켜 줘야 됩니다. 반면에 산업은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획 및 캐릭터, 스토리 개발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규제 정책 풀어야 돼요. 이제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차세대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장르 개발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진화의 방향을 틀어줬을 때 이 세계 게임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정부가 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글로벌 경쟁력 및 주도권 관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또 해나가야 됩니다. 자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장사라고 해서는 자기들이 더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그 산업은 정체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산업이 할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에 폭력이더라도 폭력이지 않은 게임. 그런 게 저는 숨기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걸 제대로 못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계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 산업이 같이 어우러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왜 대기업이 안 들어왔을까? 거꾸로 들어가 보면 애니메이션의 이유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은 뭐 OEM 하던 회사에서 이제 창작하는 너무 과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과덕이 맞고요. 그 기획 단계에서 보통 저희들이 시간이 들어가는 게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기획 단계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작만 거의 순제작만 2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러간 거고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알려지는데 또 최소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럼 결국은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흘러야 이 애니메이션의 존재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6년의 시간 동안 얼마만한 돈이 들어갈까? 저희들이 제작비만 최소 2, 3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획 단계에 들어가는 돈, 제작비에 들어가는 돈, 또 마케팅에 필요한 돈. 그러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통 50억에서 7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 영세업체들이 그 돈을 끌어다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은 왜 못 들어오느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런 일을 하질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3명, 4명, 5명이 모여서 기획하다가 어떻게 돈 좀 모아서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연명을 해가다 보니까 실제 애니메이션 사업이라는 거 가기까지는 너무 먼 거죠. 그런데 시대 그 상 어쩔 수 없이 창작을 해야 되는데 창작에 접근을 좀 쉽게 갈 수 있었던 방법이 그런 거였죠. 3세, 4세, 5세들의 어떤 어린이들 타겟으로 하는 조금은 더 기획적인 부분이 조금은 좀 덜 갖춰져도 되고 또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져도 되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실은 3세, 4세, 5세 컨텐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95% 이상이 다 3세 전후의 타겟의 그 컨텐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그 시장의 애니메이션은 한 20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시간 대비 제작비도 적게 들어가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준 개발비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자금들이 좀 돌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이제 상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 규모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 규모라는 게 있어요. 규모라는 게 있는데 그 시장 규모보다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죠. 애니메이션들이.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고 10억도 못 버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널렸습니다. 이제 많이 널려 있고 그 회사들은 그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을 벌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애니메이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분들하고는 좀 현장과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저 부분이 있었어요. 그 해외랑 공동 제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공동 제작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100% 돈의 논리입니다. 어느 나라가 얼마를 제작비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그 나라 거냐 우리나라 거냐 이렇게 판명될 정도니까 저희가 나바 이전에 초창기 저희가 기획하고 개발한 것들을 국내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실은 프랑스하고 스페인에서 저희들이 공동 제작을 했는데 프랑스하고 스페인에서 돈을 70%를 대고 저희들은 저희 회사에서 어찌어찌 좀 모은 돈하고 나라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끌어들여서 30%를 저희들이 이제 충당을 했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만든 건데도 저희는 그걸 다시 OEM 받는 하청업체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게 실제 그 공동 제작의 논리가 돼버렸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랑 저희들이 공동 제작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기획과 제작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도 남의 나라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그나마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애니메이션 시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의 논리인데 제일 큰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뭐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그 자체가 너무 견고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네들 걸 알리기에도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해외 걸 갖다 그 시장에서 알리고 사업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콘텐츠에 돈의 어떤 그 자금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방송 채널들을 다 확보하고 있고요.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디즈니 채널도 있고 뭐 니켈로디언 채널도 있듯이 전 세계 다 자사의 방송 채널을 갖고 있고 또 영화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콘텐츠를 아주 단시간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알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업체들과 저희들이 경쟁을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막 이 핸드폰을 가지고 또 인터넷을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게임 같은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1시간 반짜리 영화를 갖다가 저희들은 1분 30초로 저희들은 이제 잘라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인터넷 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했는데, 아주 정말 다행스럽게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저희들 것들이 정말 쉽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라바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46%, 저희 대한민국에서 한 20%, 그다음에 아메리카에서 10%, 뭐 유럽에서 12%, 뭐 다 이제 나눠서 이제 저희 것들을 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거대 업체들하고 상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 컨텐츠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 1년이라는 시간 만에 저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고요. 통신 기술이 또 저희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니지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매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1분 30초라는 걸 가지고 그 경기, 혹시 뭐 버스를 타실지 안 타실지 모르겠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가 한 28,00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28,000대 그 저희 라바 그 영상이 지금 탑재가 돼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는 데이터를 뭐 하나씩 다 꼽아서 연결해야 되지만 지금 ICT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중앙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28,000대 동시에 컨텐츠가 다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매체 플랫폼들이 이제 다변화되다 보니까 저희의 그 짧은 컨텐츠들이 쉽게 소비자한테 접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알려지게 됐고 사업화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제 국제 경쟁력과 이제 발전 방향인데, 국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이나 매체들 이런 거에 맞는 컨텐츠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실은 기존에 있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는 업체들하고는 경쟁하기 어렵고, 또 저희들만의 어떤 발전 방향을 찾아가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그 캐릭터 하나가 성공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기 컨텐츠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LG전자에서 나온 그 아카폰이라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핸드폰 자체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컨텐츠가 아예 탑재가 돼서 핸드폰 케이스를 바꾸면 컨텐츠의 성격이 바뀌는, 요 위에 이제 눈들이 다 달려 있고 이 안에 캐릭터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컨텐츠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재 기능들이 많이 녹아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하나 새로 기획하면서 그런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윤정신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음원 기획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캐릭터들을 다 뮤지션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지금 저희들이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또 모바일 메신저에 뭐 지금 카카오톡이 유명하지만 돈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돼서 저희들이 또 컨텐츠가 탑재되어 있고, 뭐 앱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쪽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의 디즈니나 이런 데들도 실은 요즘은 해외 시장 나가서 그 바이어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는 실시간으로 컨텐츠는 오픈돼 있다. 과거처럼 돈의 논리에서 폐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오픈돼 있다는 거는 이제는 컨텐츠의 퀄리티나 질에 따라서 정말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는 논리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이제 뭐냐면, 아까 여기 뭐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실은 여기서 말씀하신 제도들은 하려고는 하지만 실제 실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행은 되고 있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이에요. 과거에 이 화면에다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컴퓨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1초에 사람이 한 명이 붙어서 하루에 작업하면 애니메이션 1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초짜리를 하려면 30명이 붙어서 하루를 작업해야 30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1분 30초를 하려면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순 제작만 그렇고 기획 단계 이런 것까지 되면 더 이제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내부의 제작 인력보다는 외부에 저희들이 국내 OEM 업체들한테 OEM을 주는, 왜냐하면 저희가 다 내부에 인원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럴 만큼 인력의 파급 효과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다. 저희들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어떤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뒷받침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 저희가 5년 6년 동안 그 몇십억을 투여할 때까지 실은 나라에서의 지원금이나 또 KBS나 이런 방송 채널에서 이거를 방영권으로 사가지고 하는 것들은 거의 제작비의 10% 미만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직접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금 뭐 몇 억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창투사를 통해서 하는데 창투사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 많은 창투사들 뭐 펀드를 만들어 놨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유일하게 투자하는 회사는 그 SK 브로드밴드가 그 LP로 들어가 있는 펀드들은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를 하냐면 거기는 그 컨텐츠 자체가 수급이 필요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펀드에 약간의 LP로서 약간의 돈을 투여해 놓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쨌든 가져가려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게 있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가 연관되어 있는 창투사들은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투자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아직도 수급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저연령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들만 우리나라는 다 지금 컨텐츠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들은 해외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컨텐츠를 다 개방해 놨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굉장히 방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고요. 결국은 진입 장벽이 낮은 가족 단위의 컨텐츠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가족 단위의 컨텐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단한 기획력과 또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라바가 1분 30초짜리 104편인데 그걸 다 합하면 30분짜리 4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작비는 30분짜리 26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라바라는 콘텐츠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바라는 콘텐츠는 70 되신 어르신도 또 그 자식의 3대까지 같이 앉아서 개그 콘서트처럼 보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콘텐츠를 가지고 리서치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30대 후반이었어요. 원래 애니메이션은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보는 인지도가 높은 건데 저희들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라바를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계층이 30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쪽 컨텐츠가 영유아에서 가족 단위로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인구는 우리나라의 2배지만 이쪽 산업은 저희 나라의 5배입니다. 왜 5배냐면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은 애들이 보는 거야 하지만 일본은 그 캐릭터 샵이 있고 거기에 가면 이런 요만 스웨트 천막 바구니를 어른들이 끼고 캐릭터 물건을 사는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애니메이션이 영유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족 단위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마당알라 암탉 같은 경우는 실제 출판으로 이미 검증된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각색을 한 건데 그 애니메이션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일부 포함되어 있던 거지만 엄마들이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부모라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를 자식한테 간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영유아가 극장에 가는 거는 유치원에서 단체로 가지만 가족들이 가는 거는 친구들이 가는 거거든요. 쿵푸 팬더나 이런 게 300만, 400만, 500만이 보는데 영유아 컨텐츠들이 100만이 못 들어간 이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연령대 컨텐츠가 되면 해외 진입 장벽도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개발될 수 있게 지원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또 다른 시각으로 애니메이션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저희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4년 1월에 저희 그 마상서부터를 설립했는데 현재가 제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 자체가 거의 뭐 위기니까 실제 돈을 버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고요. 그만큼 그 게임 산업 전체적인 어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어떤 다른 타 산업보다 그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생태계가 파괴됐다는데 중간 계층이 중간 산업이 없습니다. 중간 기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 한국에 이제 게임 트릭스라는 그 PC방 게임 전문 리서치 서비스라는 그 게임 트릭스라는 웹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온라인 게임 PC방 점유율이 그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게임을 그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1등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LOL이라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게임 PC방 가면은 대체적으로 이 게임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PC방 점유율이 36.12%고, 그리고 3위를 하는 게 피파 온라인 3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외상 게임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게 한 13.73%. 그리고 뭐 예전에 맹성 스타크래프트가 점유율이 3.13%. 그리고 이제 9위가 디아블로 3 1.45%. 그리고 10위가 워크래프트 3 1.26%. 그리고 12위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MMORPG 와우라는 게임이죠. 그게 이제 1.22%. 그래서 56.91%, 거의 57%가 외산 게임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그 점령하는 시기가 와우라는 이런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들어온 시기하고 그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어떤 뭐 중독법 그런 이야기가 마약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비슷한 시점에서 이렇게 막 한국 게임이 좀 저조하고 외산 게임이 좀 성장하는 그런 추세가 실제적으로 지속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산업 중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우리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종주국, 그래서 세계 1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주국 1위인 그걸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LOL이라는 이 게임도 라이언 게임즈라는 그 미국 회사가 개발했지만은 그 게임 회사를 중국의 텐센트 회사가 잘 아시겠지만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넷마블 게임즈, CJ 게임즈죠. 그것도 2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그 다음 카카오도 그 대주주 중에 하나가 그 텐센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온라인 게임 중에서 이제 게임 회사 중 액토드 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 뭐 산다라는 게임 회사, 그 100% 지분 그거 대주주가 중국 회사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 굉장히 막 어떤 온라인 게임 산업 심지어 모바일까지 침투를 해오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하나의 문화인데, 그러니까 문화를 침범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그 국가가. 근데 문화를 침범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뒷짐 지고 있는 거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떤 그런 국회에서 규제가 나오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게임 개발자가 지원하는 그런 개발자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력 고용난, 고용의 미스매칭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고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일부 대기업 외에는 개발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 어떤 개발비의 어떤 폭등 그런 문제, 그리고 시장 침체, 그리고 LOL이라는 이 시장이 우리나라의 PC방 점령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실 중소게임 개발사가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보통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막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팀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하는 거예요. 애니팡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개월 정도 개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애니팡의 신화를 나도 도전하겠다. 우죽순으로 다 이렇게 모바일 게임 다 뛰어든 거예요. 심지어 대기업마저도. 그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대기업들이 모든 모바일 게임을 다 계약을 다 체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펍을 하겠다. 이 친구들이 막 수십 개를 다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해요. 돈도 한 쥐꼬리만큼 적어놨어요. 막 1억이면 뭐 이렇게. 그리고 전 세계 판권을 가져가요. 글로벌 판권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바일 게임 시장도 뭐 한 달마다 바뀌어요. 진짜 6개월마다 확 바뀝니다. 그래픽도 바뀌고. 더 좋은 게임이 나오니까 경쟁력이 없거든요. 이 게임에 대해서. 그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개발사는 빨리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성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 또 뭐 CBT 하면서 또 자금을 30%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개발사들이 이게 이제 스포츠업들이 잘 필 또 미루게 돼요. 서비스도 안 해주고. 온갖 진짜 뭐, 물론 뭐 개발사들도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도 있겠지만은, 온갖 뭐 진짜 뭐랄까, 요거는 요렇게 바꿔줘. 요렇게 바꿔. 요게 왜 이렇게, 요렇게 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계속 차비를 미루다 보니까 개발사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 망하는, 그래가지고 회사가 파산되는, 또 콘텐츠 업계, 게임 업계에 또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에서. 표준 계약서 없습니다. 표준 계약서. 영화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게임 산업에 표준 계약서 없습니다. 이거 진짜 표준 계약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도 또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시장 다 놓치는 거예요. 중국도 못 파, 아무 군데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럼 게임에서는 게임도 놔두고 이제 망하고. 그리고 이제 또 투자할 때도 또 그렇게 투자를 해요. 정말 괜찮은 게임이다. 그러면 또 지분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데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분을 투자하면은 대주주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임 개발해 놓고 모든 어떤 권리와 모든 수익과 모든 어떤 이후에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중소게임 개발사들이 이중적으로 어떤 고통을 지금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모바일 게임도 가당 경쟁에 의한 어떤 그 마케팅 전제. 애니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애니팡 어떤 성공 사례는 카카오톡이거든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그때 이제 카카오톡의 어떤 게임 플랫폼이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한국 게임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할 그런 어떤 플랫폼이다. 저는 그렇게 그때 처음부터 진단을 했었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플랫폼이다. 근데 중소게임 개발사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마케팅을 도와주지 않느냐. 진짜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잘 아실 거예요. 그 100% 매출 중에서 30%가 구글에 떼갑니다. 구글에 떼가 30% 중에서 27%가 그 통신사가 떼가고요. 3%가 이제 구글 매출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21%가 카톡의 매출입니다. 21%가. 카톡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플랫폼만 판만 제공해주고 핫도로 치면 대라를 떼가는 거예요. 그 21%를.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보면 퍼블리싱 업체와 개발사에 보통 6대 4거든요. 거기에 이제 퍼블리셔가 6, 개발사가 4.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게임 개발사에 떨어지는 거는 정확하게 19.6%. 그리고 그 이제 부가세 10% 떼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매출 발생시키도 1960만 원이 개발사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농부들이 농사 지났고 중간 마진에서 다 떼가고 나면은 농부들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백만천가지. 중간에 워낙 많다 보니까 퍼블리시 있고 뭐 아까 카톡 있지. 카톡 떼가지 퍼블리시 떼가지. 그리고 뭐 구글에서도 이렇게 떼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 어떤 유통 구조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 게임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또 파괴됐다. 그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그러면은 퍼블리싱 계약 체결 안 하고 직접 해라. 어차피 오픈 마켓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은 TV만 요즘 틀면은 다 게임 광고입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굉장히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클래시 오브 클랜은 카톡 플랫폼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영리한 게 그 21%를 우리는 마케팅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이 TV 광고를 하니까 저는 또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땅땅 묶입니다. 그러면은 COC가 막 TV 광고를 막 때리니까 넷마블에 또 CJ 게임즈가 또 TV 광고를 안 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광고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광고 전쟁에서 아무리 우수한 콘텐츠가 들어가더라도 광고 없이는 사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글 플레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모바일 게임 중소게임 개발사들이 퍼블리시를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좋은 게임을 만들어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사 상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14년 동안에 거의 한 14, 15년 정도 게임 산업에 종사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지금 제가 교수님들이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맞는 게임을 우리가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갈라파고스 신드롬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헤어나와야 된다. 예? 일본이 갈라파고스 신드롬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지는 그런 어떤 위기를 봉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형 게임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맞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개발하자. 아까 교수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만의 어떤 독창적인 게임을 개발하자. 근데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정책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 게임, 그러니까 창투사가 그것도 앞장서줘야 돼요. 모태펀드를 그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한국 게임만 개발하니까 포화 상태에 있는 한국 시장만 계속 바라고 게임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진짜 적게 개발비를 들여서라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장투사도 또 그림을 보더라도 한국 게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NC소프트에서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실한지 모르겠어요. 중동에서 아이온을 보통 아까 CBT라고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동에서 그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이게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근데 다운로드 다 끝나고 나니까 CBT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다운하는 게 굉장히 느리니까, 근데 그런 게임들이 글로벌에서 진출하니까 글로벌에서 안 맞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맞는 거예요. 한국의 인터넷 한계, 한국의 PC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안 맞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창투사도 그렇고 정부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아무래도 훌륭한 그래픽 그리고 한국 시장에 맞는 그쪽에 위주로 심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창투사도 어떤 한국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어떤 게 통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용으로 이렇게 이제 높은 점수를 주면서 그게 이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맞는 쪽으로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게임 개발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용 어떤 게임 개발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맞는 게임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COC 같은 경우도 뭐 슈퍼셀에서 만든 COC 같은 경우도 핀란드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핀란드가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5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획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에 맞춰가지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COC라는 엄청난 게임이 글로벌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또 중국 시장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이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따졌을 경우에 한국 모바일 게임 중국 수출 가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임을 중국에 수출하는 그 가격하고, 그리고 중국 모바일 게임을 한국에 수입하는 가격 역전됐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을 뭐 100억 주고 가져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한국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 100억 주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한국에서 만든 제조업 어떤 물체를 중국에 파는 거랑 마찬가지다. 게임도.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어떤 위기고 굉장히 진짜 어려운,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마 중국 모바일 게임이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아까 지금은 1등, 2등, 3등이 지금 불과 일주일 전에 1, 2, 3이 한국 게임이에요. 넷마블 게임. 그 전만 해도 COC가 핀란드 게임이 COC가 부동 1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근데 아마 하반기 되면 중국 게임이 밀물듯이 들어올 겁니다. 모바일 게임도. 그러면 더 한국의 모바일 게임 더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 외산 게임 점유율이 온라인 게임 56.91%인데 모바일 게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어떤 동기도 아까 이정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서 문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임 산업 자체가 하나의 어떤 도박, 4대 중독의 어떤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이제 내다봤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침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게임 개발사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좀 이제 정부 쪽하고 또 많이 더 잘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정부와 국회의 어떤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게임 개발사들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 글로벌을 향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미술 매칭 상태의 어떤 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어떤 가감한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도 한 몫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